그날 위화도의 빗줄기는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전체가 고려라는 500년 묵은 거목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대의 거대한 통곡이었으며, 낡은 질서의 종말을 고하는 하늘의 준엄한 심판 그 자체였습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한복판의 작은 섬 위화도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강물을 부풀려 섬을 고립시키고, 진흙탕은 병사들의 발목을 삼키며 그들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낮에도 어둠이 드리워졌고, 천둥소리는 마치 하늘이 울부짖는 듯한 울음소리로 변해 병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천막 안에서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완전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켤 여력조차 없었고, 그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 빗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북채가 동시에 두드리는 듯한 굉음이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병사들의 마른 신음과 죽음을 직감한 자들의 원망 섞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 몸을 반쯤 묻은 채로 썩어가는 주먹밥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서로 나누어 먹으며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멀리 북방의 척박한 들판이 아니라 따뜻한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노부모의 주름진 미소, 그리고 갓 태어난 자식의 울음소리가 아른거렸습니다. 발가락은 차가운 강물에 오래도록 담겨 불어 터지고 짓물러 피고름이 흘러내렸으며, 역병은 소리 없이 진영을 잠식해 병사들의 눈동자를 흐리게 하고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의 신음은 빗소리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되었고, 이성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이 천천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성계는 결코 궁궐의 화려한 비단 방석에 앉아 지도를 그리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북면의 척박한 들판에서부터 병사들과 함께 찬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같은 가마솥에서 끓인 거친 보리밥을 나누어 먹으며 자라온 야전의 무장이었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은 곧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었고, 그들의 공포에 젖은 눈망울은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막 안에서 눈을 감고도 위화도의 그 지옥 같은 풍경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강물은 검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병사들의 몸은 비에 젖어 창백하게 떠올랐으며, 멀리 보이는 요동의 산맥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성계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 손은 평생 칼을 쥐고 전장을 누볐으나 이제는 자신의 병사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이 내린 요동 정벌령은 이성계에게 있어 명백한 자살 행위이자 거대한 도박 그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사불가론을 그는 수없이 되뇌며 왕과 최영 장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막 안에서조차 떨렸고, 그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압록강을 가리키며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명나라의 대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서서 눈이 멀어버린 최영과 어린 우왕은 그의 충심 어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만 대군은 국가를 지키는 존엄한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최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우왕의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순간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괴물로 바꾸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화도 회군 당시 이성계가 과연 왕이 될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라는 역사의 가장 깊은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그가 치밀한 계획 아래 반역을 저질렀다고 비판하지만, 당시 그의 심장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공포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미친 듯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화도의 차가운 빗물 속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몸을 떨었습니다. 천막의 천은 비에 젖어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어 그의 뼈를 얼렸습니다. 만약 군사를 돌린다면 그는 천하의 역적이 되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요. 강을 건너 요동으로 나아간다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오만 가별초와 병사들이 명나라의 철갑, 대군과 험난한 산맥 앞에서 이름 없는 고온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요동의 들판에서 병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까마귀들이 그 위를 날아다니는 광경을, 동시에 그는 회군의 길을 상상했습니다.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5만 명의 발자국이 진흙을 파헤치고 그 뒤로 남는 것은 자유와 생명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고뇌는 권력에 대한 비뚤어진 탐욕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처절한 예의와 무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린 시절 동북면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회군을 결단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 이성계는 압록강에 요동치는 물살을 바라보며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그 한마디는 500년 고려 왕조의 종말을 고하는 서글픈 장례사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거친 산고를 알리는 장엄한 외침이었습니다. 강물은 그의 말에 답하듯 더욱 세차게 솟구쳤고 빗줄기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듯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은 진군할 때보다 10배는 빨랐습니다. 병사들은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죽음의 섬을 떠나 고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걸음마다 진흙이 튀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집으로, 집으로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경을 함락시키고 끝내 최영 장군을 유배 보낼 때 이성계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했던 노장 최영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만 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그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영의 눈빛은 마지막까지도 강렬했으며 이성계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의 삶은 전쟁터보다 더 가혹하고 치열했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주저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고려라는 틀을 유지한 채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의 등불 아래서 그는 고려의 옛 지도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뜻을 함께한 정도전과 조준 같은 신진 사대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고려라는 낡은 자루에는 결코 새로운 수를 담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매일같이 이성계를 찾아와 그를 흔들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처럼 뜨거웠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지 임금이 백성의 하늘이 아니라는 급진적인 철학은 이성계를 압도했습니다. 이성계는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칼을 잘 쓰는 무장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인류사의 새로운 문명을 열어야 하는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그는 상상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에서 백성들이 웃으며 논을 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화려한 금빛 대관식이 아니라 붉은 피와 뜨거운 눈물로 쓰인 장편 서사시입니다. 특히 정몽주라는 거대한 정신적 벽을 넘어야 했던 순간은 이성계 생애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오랜 친구이자 학문적 동지였으며 그가 진심으로 의지했던 영혼의 거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왕조 자체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는 끝내 서로에게 칼날을 맞대고 말았습니다. 선주교 위에서 정몽주의 붉은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는 다리 아래 강물에 섞여 흐르며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성계는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궁궐의 돌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이고 얻은 이 왕좌가 과연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겠느냐는 그의 자조 섞인 물음은 건국 초기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심리적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정몽주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친구의 미소가 서서히 피로 물드는 모습, 그리고 그 피가 자신의 손에 묻는 감촉까지. 1392년 7월 마침내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초기 안정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토지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했던 땅을 모두 몰수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개경도성 한복판에 산더미처럼 쌓인 가짜 땅, 문서들을 불태울 때 그 검은 연기는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어 해를 가렸습니다. 불꽃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백성들은 그 뜨거운 불길을 보며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고 내 땅에서 자식을 먹일 곡식을 당당히 키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이성계는 이화도의 빗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이제 이 희망으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계가 피를 흘리며 꿈꿨던 조선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국 초기의 안정기는 결코 평온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천도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다시 거친 노역에 동원되었고 그들의 땀방울은 한강의 물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기득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구세력과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는 신진 세력 사이에 피말리는 암투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더미 같은 정무에 시달리고 밤에는 자신이 죽인 정몽주와 최영, 그리고 위화도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어린 병사들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환영들은 그의 침상 주위를 맴돌았고 그들의 손은 차갑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건국 초기 이성계가 겪은 가장 처절한 애환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아들들은 세 나라의 거대한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형제라는 이름 뒤에 칼을 숨긴 채 서로의 목을 겨눴습니다. 궁궐의 복도에서는 그들의 숨소리가 서로를 노리는 듯했고 이성계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피로 세운 나라가 다시 피로 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위화도의 그 차가운 빗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름 없는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굴렀던 그 거친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이제 그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몇 해 되지 않아 터져 나온 제1차 왕자의 나는 이성계의 남은 모든 의지와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아꼈던 혁명의 동지 정도전이 아들 이방원의 칼날에 쓰러지고 그가 사랑했던 어린 세자와 아들들이 목숨을 잃는 광경을 보며 그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피가 고인 궁궐 마당은 그의 눈에 붉은 바다처럼 보였고 그 바다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워 천하를 손에 넣었으나
정작 자신의 가정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노인이 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결국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신의 근거지이자 마음의 고향인 동북면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함흥으로 향하던 그의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자식을 잃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슬픈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람이 그의 흰 수염을 흩날렸고 길가의 억새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는 함흥의 차가운 대지 위에서 홀로 활을 쏘며 남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쏜 화살은 더 이상 적군의 심장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위와 도의 빗소리를 연상시켰고 그는 매번 화살을 쏠 때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위대한 창업주였으나 끝내 권력의 화려함에 영혼을 팔지 않은 가장 인간적인 장수였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경의 화려한 궁궐보다 동북면의 거친 억새밭과 북방의 매서운 바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개경의 답답한 권위보다 동북면의 야성이 그에게는 더 소중한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가 죽어 묻힌 건얼릉에 고향의 억새를 덮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왕이기 전에 한 명의 무장이자 변방의 영원한 이방인이었음을 세상이 기억해달라는 처절한 호소와 같았습니다. 이성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역사는 오늘 다시 한번 답합니다. 그는 낡고 병든 시대를 끝내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칼을 들었던 혁명가였으며 자식들의 피를 보며 밤마다 울어야 했던 나약하고 슬픈 아버지였고 끝내 백성들의 초라한 밥상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가장 인간적인 왕이었다고 말입니다. 위와 도의 그 모진 빛 속에서 이성계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좌의 황홀한 금빛이 아니라 진흙 속에 처박혀 신음하던 이름 모를 병사의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500년 조선 역사의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문화는 그날 위화도에서 쏟아진 빛 속의 고뇌와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가 겪어야 했던 그 모질고 긴 애환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가 가져야 할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고독과 눈물, 그리고 피 묻은 결단은 조선이라는 찬란한 유교 문화를 꽃피우는 비옥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긴 서사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남긴 민본의 가치와 백성을 향한 그 뜨거웠던 연민은 억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 빗줄기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